11월에 서울 깊어가는 밤하늘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도시를 짓눌렀다. 늦가을의 비는 마치 심장을 끄고 뚫는 듯 유난히 차갑고 매서웠다. 마포구에 잊혀진 듯한 후미진 골목길,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칠, 벗겨진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종가국밥의 쾌쾌한 유리창 위로 빗방울들은 끊임없이 흐느끼듯 흘러내렸다. 가게 안은 쥐죽은 듯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이미 한참을 지났건만 온기를 나누는 손님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흔적이 손때와 함께 고스란히 베어있는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은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유품처럼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여 쓸쓸함을 더했다. 주인 한명숙은 아무도 앉지 않는 그 빈 테이블 위를 행주로 닦고 또 닦았다. 이미 반질반질 윤이 나 더 이상 닦을 곳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 손길을 멈출 수 없었다. 손을 멈추는 순간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불안감이 엄습해와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후! 명숙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산대 옆에 놓인 휴대폰으로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차가운 푸른빛이 감도는 액정 위에는 병원에서 온 독촉 문자가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대학병원 원무과 강준호 환자 수술비 미납 안내 5천만 원. 내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수술 대기 순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5글자는 절망적인 비수처럼 명숙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었다. 5천만 원. 끓어오르는 국밥 냄새를 평생 몸에 배고 살며 뜨거운 김 속에서 한평생을 바쳐온 그녀 명숙에게도 그것은 지금 당장은 감히 손댈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막대한 금액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착하디 착한 아들 강준호. 그 아이가 심장병으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쓰러진 지 벌써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명숙은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바쳐 일궈낸 작은 가게를 담보로 잡히는 것도 모자라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운 사채에까지 손을 뻗어버린 상태였다. 등 뒤로는 더 이상 물러설 벼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아, 이것이 바로 삶의 마지막 끄트머리 절벽 끝에 서 있는 참담한 심정이란 말인가.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력한 엄마라서 정말 미안해.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그녀의 눈가는 발갛게 물들어갔고 마침내 뜨거운 눈물방울이 후두둑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리문 위 매달린 풍경이 맑고도 애달픈 소리를 딸랑 하고 냈다. 닫혀있던 가게 문이 스르르르 열리며 바깥에 매서운 냉기가 훅 밀려 들어왔다. 촉촉이 비에 젖은 어두운 코트를 걸친 하얀 서리 같은 백발의 노신사와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과 발걸음에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는 박진우, 여자는 최지영이었다. 그들은 마치 천근만만금의 짐을 짊어진 듯 무겁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가장 안쪽의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몸을 기댔다. 어서 오십시오. 바깥 날씨가 많이 궂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숙은 급히 손등으로 뜨거운 눈물을 훔쳐내며 애써 슬픔을 감춘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색하고 희미한 미소를 얼굴에 띠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박진우는 식탁 위에 놓인 메뉴판을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는 채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국밥 2그릇이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그릇 하나 주시겠어요? 노년의 손님이 조심스럽게 건넨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가장 따뜻하고 푸짐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명숙은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답하며 노련한 발걸음으로 주방문을 열었다. 가마솥 뚜껑을 들어 올리자마자 뽀얗다 못해 영롱한 김이 허공으로 피어올랐다. 그와 동시에 깊고 구수한 육향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주방을 넘어 식당 안가득 퍼져나갔다. 48시간을 꼬박 밤낮 없이 불을 지펴 핏물 한 점 없이 고아낸 사골은 그야말로 진국 중의 진국이었다.
명숙은 능숙한 손길로 뚝배기 안에 고슬고슬한 밥과 부드럽게 삶긴 고기를 넉넉히 담아냈다. 그리고는 펄펄 끓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육수를 가득 부었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푸른파를 소담하게 얹으니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먹음직스러운 국밥 2그릇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 시각 홀 한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당혹감과 절망이 소리 없이 번지고 있었다. 여보, 이거 어쩌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 박진우 씨가 다급하고도 초조한 손으로 겉옷주머니를 연신 뒤졌지만 허탈한 주머니 속은 그에게 빈손의 단만을 돌려줄 뿐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 최지영 씨 역시 놀란 눈으로 자신의 가방을 황급히 확인했지만 역시 지갑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라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더니 여보 그냥 주인장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와서 갑자고 해볼까? 아니 그냥 나가요. 어떡해. 박진우 씨의 얼굴은 불붙은 듯 새빨개졌고 자리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일어나려 몸을 움찔거렸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몰라. 두 노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낭패감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마침 따뜻한 국밥 2그릇을 쟁반에 담아 나오던 명숙은 이 모든 풍경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파리해진 안색 희미하게 떨리는 노인의 손, 그리고 깊은 수치심과 난감함이 뒤섞인 표정까지. 명숙은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곁에서 지켜봐온 터라. 굳이 말이 없어도 단번에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잔잔한 이해와 함께 옅은 연민이 스쳤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실수로 비칠지 모르나 명숙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가 헤매는 하루라면 그 어떤 어이없는 착각과 망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깊은 슬픔이 그들의 일상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을지 그녀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헤아릴 수 있었다. 자신 또한 한 아이의 어미였기에 그 막막한 상실감이 얼마나 삶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나 그들의 헝클어진 모습에서 비참한 현실을 읽어낼 수 있었다. 사장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 늙은 몸에 노망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정신이 혼미해서인지 이 지갑을 깜빡 잊고 왔으니 죄송합니다. 박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차마 다 잊지 못하는 말로 연신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감출 수 없는 좌절감이 배어 있었다. 명숙은 그런 그의 앞에 갓 끓여낸 뜨거운 국밥이 담긴 뚝배기를 식탁 위에 쿵하고 힘주어 내려놓았다. 그 묵직한 소리는 마치 그녀의 단호한 결심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러고는 따스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한껏 머금고 말했다. 그 미소는 불안에 떨던 노부부의 마음을 한결 누그러뜨리는 온기가 있었다. 어르신 어서 앉으세요. 이 비 오는 날 그냥 허둥지둥 발걸음을 돌리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밖은 굳은 비가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단호한 친절이 서려 있었다. 허나 이 돈이 정말 염치 없지만 박진우는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명숙은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분께 꼭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이 나이에 아들 키우는 어미인지라 두 분의 그 애달픈 표정을 보니 마치 제 친부모님 같기도 하고 또 멀리 떠나보낸 자식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아무 염려 마시고 그저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듯했다. 명숙은 손수 먹기 좋게 김치를 가위로 사각사각 썰어주며 이내 나직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오늘이 아드님 생일이라고 하셨던 것 같던데요. 생일날인데 이렇게라도 따뜻한 밥 한 끼는 꼭 드셔야지요. 부모된 마음에 자식이 생일날 배고픈 채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일 테지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공감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명숙의 그 말에 꾹꾹 눌러 담았던 아내.
최지영의 눈물이 기어이 뚝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금껏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 귀한 아들이 국밥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고 식탁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 눈물은 식지 않는 슬픔의 증거였다. 그저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을조렸을 뿐인데 명숙의 심장은 마치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듯했다. 좋아했어요. 10년 전에 먼저 떠난 우리 아들이. 그 순간 잊고 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다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세상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일 터. 오늘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숙의 눈앞에는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아들 준호의 희미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코끝이 시큰거리며 숨이 막히는 듯했다. 타인의 슬픔 속에서 자신의 상처가 다시 터져버린 듯한 먹먹함이 밀려왔다. 자식을 앞선 그 처절한 슬픔 앞에서 지금껏 그녀를 짓눌러왔던 가난이라는 현실은 한낱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지는 기묘한 아이러니였다.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빚과 매일같이 옥죄어오는 사채업자의 협박 따위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명숙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온기를 담아 말했다. 많이 드세요. 국물은 부족하면 더 드릴 테니까요. 그 말에 박진우는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아주 미세하게 펴는가 싶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마치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웠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물이 그의 메마른 목을 타고 뜨겁게 넘어가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몸과 마음이 마치 해빙기를 맞은 강물처럼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차갑게 식어있던 혈관 속의 따스한 피가 다시 흐르는 듯한 생생한 감각이었다. 그것은 비단 허기진 배를 채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헤매던 하루의 끝에 기적처럼 찾아온 뜻밖의 따뜻한 위로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이 차갑고 냉혹한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살아볼 만하다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작은 증거였다.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명숙은 계산대 앞에 멍하니 서서 그들이 허겁지겁 국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온종일 벌어들인 매출은 고작 3만 원. 이토록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내일이면 당장 살벌한 얼굴의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녀의 목을 조여올 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이 얻은 위로가 그녀에게도 전염된 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 온기가 다가올 폭풍을 알리는 일시적인 고요함이라는 것을 명숙은 아직 알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닥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그녀의 작은 마음은 알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밤새 쏟아지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을 잔뜩 머금은 잿빛으로 짓눌려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품고 있는 듯한 색이었다. 명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으는 시간, 명숙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가게에 나와 익숙한 듯 곰솥 앞에 섰다. 뽀얀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오르는 육수를 정성껏 끓이고 있었다.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만이 그녀의 얼어붙은 삶 속에서 유일하게 따스한 위안이자 한 줄기 희미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병상에 누운 아들 준호의 병원비와 밀린 빚더미 속에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이 가게 그리고 이 육수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희망의 불꽃마저 잔인하게 꺼질 순간이 너무나도 빨리 찾아왔다. 끔찍하게 날카로운 끽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어서 가게 앞을 가로막듯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칠게 돌진해 멈춰 섰다. 그 존재만으로도 불길한 기운이 사방을 뒤덮는 듯했다.
굉음과 함께 차문이 벌컥 열리고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셋이 우르르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명숙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봤다. 악명 높은 사채업자 조상철과 그의 그림자 같은 부하들이었다. 한명숙 씨 안에 있어 조상철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망설임 없이 가게 문을 발로 걷어찼다. 낡은 나무 문은 그의 거친 발길질에 휘청이며 곧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쾅 귀청을 때리는 굉음에 명숙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방에서 끓이던 육수를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공포를 애써 억누르며 명숙은 겨우 입을 열었다. 조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오셨어요? 지금 나랑 안부 인사나 주고받을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똑똑히 알고 있을 텐데 안 그래. 조상철은 역겨운 소리를 내며 씹던 껌을 바닥에 쩍 하고 뱉어냈다. 그 더러운 껌은 명숙의 낡은 가게 바닥에 검고 끈적한 흔적을 남겼다. 그는 명숙에게 성큼성큼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명숙을 집어삼킬 듯 드리워졌다.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돈 내놔. 5천만 원만 원이야. 그게 싫으면 이 가게에서 당장 짐 싸서 꺼지던가.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명숙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조 사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아들이, 우리 준호가 다음 주에 꼭 수술을 받아야 해요. 이 가게마저 빼앗기면 우리 모자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어요. 추운 길바닥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제발 한 번만 저희를 살려주세요. 명숙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범벅되어 갈라지고 있었다. 명숙은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조상철의 더러운 바지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매달렸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저 멀리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아들 준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때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절박한 염원뿐이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더러운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녀는 절망의 벼랑 끝에 다다라 있었다. 만약 방법만 있다면 악마에게라도 기꺼이 영혼을 팔 수 있을 터였다. 이 모든 것을 벗어날 기적 같은 한 줄기 빛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조상철은 뼛속까지 시린 냉정한 태도로 그녀의 필사적인 애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의 눈은 한치의 온기도 없이 찰나의 순간 그녀와 마주쳤다가 이내 차갑게 돌아섰다. 이봐요, 아줌마. 조상철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불쾌감으로 가득했다. 어디서 감히 동정을 바라요. 당신 사정 봐주다가 내가 이 사업을 접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어서들 뭐해? 우두커니 서있지 말고 당장 작업 시작해. 그의 차가운 명령은 쩌렁쩌렁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지시에 그의 수하들은 기다렸다는 듯 검은 가방에서 섬뜩한 붉은색 딱지 다발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명숙의 삶을 옥죄는 압류 딱지라는 이름의 차가운 사형 선고였다. 명숙은 울부짖듯 절규했다. 안 돼, 제발, 이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인 애원과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떨렸다. 인정사정 없이 사내들은 기다렸다는 듯 가게 안을 휩쓸며 움직였다. 번개처럼 빠르게 붉은 딱지들이 차가운 냉장고 문손때 묻은 테이블 위 심지어 닳고 다른 계산대 포스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척척 붙기 시작했다.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낙인처럼 그녀의 소중한 가게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명숙은 마치 제 몸의 일부라도 지키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억센 팔뚝과 단단한 어깨를 가진 건장한 사내들의 벽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몸부림은 허공을 가르는 비명처럼 무력하게 흩어졌다. 바로 그 순간 한 사내가 거침없이 주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육중한 가마솥의 뚜껑 위에 지옥에서 온 듯한 붉은 딱지를 턱하니 붙였다. 그 소리는 명숙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악 안 돼, 가마솥은 안 돼. 명숙의 목에서는 비명이 아닌 절규가 터져 나왔다. 피를 토하는 듯한 그녀의 외침은 주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저건 우리 남편이 나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야. 지난 30년 세월 동안 내 전부를 바쳐 지켜온 내 삶의 전부란 말이야. 명숙은 미친 듯이 가마솥을 향해 달려갔다. 마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비처럼 그녀는 맨몸으로 그 붉은 딱지를 떼어내려 했지만 또 다른 사내의 거친 손길에 붙잡혀 차가운 주방 바닥에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온몸이 충격에 휩싸였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축 늘어져 엎드린 채 명숙은 깨어진 영혼처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을 향해 더듬거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다름 아닌 가마솥 뚜껑 위에서 섬뜩하게 빛나는 붉은 압류 딱지였다. 30년 세월, 남편과의 추억 고된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그 모든 긍지와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이 짓밟히는 처절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죽여 흐느낄 힘조차 없어 보였다. 다만 목 놓아 울부짖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맞은편 왕대박 국밥 가게의 사장이 조용히 문을 빼꼼 열고는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고개를 길게 내밀었다. 그는 명숙의 비극을 곁눈질하며 혀를 쯔쯧 차는 소리를 길게 늘어뜨렸다. 쯔쯔쯔 한 사장.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까지 버티지 말고. 그의 비웃음 섞인 동정은 명숙의 찢어진 심장을 더욱 후벼 팠다. 진작에 나한테 가게 넘기라니까. 꼴이 이게 뭐야. 동네 망신 다 시키고. 레시피만 넘겼어도 빚은 갚았을 텐데 미련하게 굴기는. 비아냥거리는 경쟁자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혀졌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조상철은 명숙에게 서류 한 장을 던졌다. 내일 오전까지 방 빼세요. 안 그러면 지게차 불러서 다 밀어버릴 테니까. 사채업자들이 나간 뒤 명숙은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다.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가게는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준호야,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해. 이제 어떡하니? 같은 시각,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 박진우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수행비서 이동욱이 서 있었다. 박진우는 어제 먹었던 국밥의 온기를 잊을 수 없었다. 돈이 없다고 쩔쩔매던 자신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그 여인의 눈빛. 그 눈빛은 10년 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민수가 마지막 순간 자신을 애처롭게 올려다보던 그 눈빛과 너무나도 섬뜩하게 닮아 있었다. 심장이 욱신거렸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종가국밥의 한명숙 사장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비서가 정갈하게 묶인 제법 두툼한 보고서를 박진우의 잘 정돈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보고서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사실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박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말해보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명숙 사장님의 아드님 강준호 씨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한명숙 사장님은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만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강제 집행 예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과 가게를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비서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역력했다. 박진우는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무거운 몸으로 등받이 의자를 돌려 앉았다. 그의 눈빛은 아득한 심해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삶의 허무함과 절망감이 배어나오는 듯했다. 어제 그 낡고 허름한 국밥집에서 나는 보았네.
자신의 살을 깎아내어 타인의 허기를 채우는 그 여인에 숭고하고도 지독한 삶의 투쟁을 말이야. 5천만 원이라는 내게는 한 끼 식사값보다도 하찮을 수 있는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낯선 행색의 노인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밥 한 끼를 내어주던 그 마음을, 그 위대한 사랑을 말이야. 박진우는 보고서 맨 위에 반쯤 접힌 채 놓여있는 한명숙의 흑백 사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사진 속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과 지울 수 없는 슬픔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너머로 아들을 향한 강인한 모정과 흔들림 없는 의지가 느껴졌다. 이 비서,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가라앉아 있었다. 네, 회장님? 이 비서는 숨을 죽이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내 아들 민수가 죽은 뒤로 나는 돈이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억만금을 가지고도 되돌릴 수 없었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상실감과 공허함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돈이 가치 있게 쓰일 곳을 찾은 것 같군.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법무팀 소집해. 그리고 당장 차대기 시켜. 마포로 간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빗줄기는 멈췄지만 골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오전 8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마자 골목 입구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조상철이 이끄는 용역 깡패들이 트럭 2대를 몰고 들이닥친 것이다. 자, 싹 다 비워 돈 되는 건 씻고 나머지는 다 부숴버려. 조상철의 고함과 함께 인부들이 가게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 같았다. 30년 손때 묻은 테이블이 거칠게 끌려나와 트럭 짐칸에 던져졌다. 우당탕 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안 돼요. 제발 며칠만 더. 명숙은 가게 문틀을 붙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사내의 손길 한 번에 힘없이 밀려났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액자 조각을 끌어안았다. 남편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유리의 베인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어이 저 가마솥부터 떼어내. 조상철이 주방을 가리켰다. 인부 둘이 쇠지렛대를 들고 육수 가마솥으로 다가갔다. 그 가마솥은 명숙의 자존심이자 이 가게의 심장이었다. 솥이 바닥에서 뜯겨나가며 끼기익 하는 끔찍한 금소금이 들렸다. 아, 그건 안 돼. 내 목숨을 가져가 솥은 건드리지 마. 명숙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조상철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줌마,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빚 못 갚으면 이렇게 되는 거 몰랐어. 조상철이 비웃으며 명숙을 밀치는 순간이었다. 빵! 골목 입구에서 묵직하고 거대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져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좁은 골목길을 꽉 채울 만큼 거대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가 천천히 진입하고 있었다. 그 뒤로 똑같은 검은색 세단 게이트 5대가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차체는 이 누추한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동네 사람들도 사채업자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뭐야, 차 안 빼. 조상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차들은 멈추지 않고 가게 바로 앞까지 들어와서야 부드럽게 정차했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다.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아스팔트 위에 울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긴 롱코트를 입은 노신사 바로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 뒤로 수행비서 이동욱과 태양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도열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누구쇼? 조상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본능적으로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감지한 것이다. 박진우 회장은 조상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명숙에게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굽혀 흙투성이 된 명숙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명숙은 멍한 눈으로
박진우는 불현듯 고개를 들어 올렸다. 며칠 전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세상 무너진 듯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초췌한 노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은 그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깊은 산처럼 흔들림 없는 든든함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번개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르신 여긴 어떻게?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경외심이 섞여 나왔다. 노인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잔잔하지만 힘있는 미소를 지었다고 하니 밥값을 갚으러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국밥값을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했다. 박진우는 쓰러지듯 앉아있던 명숙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킨 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조상철을 향해 돌렸다. 자네가 여기 책임자인가? 박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조상철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잔뜩 힘을 준 어깨를 으쓱하며 허세를 부렸다. 나는 정당하게 빚받으러 온 거야.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그의 목소리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불안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의 허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진우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이동욱 비서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앞으로 나서며 매끈한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명함 위에는 번쩍이는 금박으로 태양그룹 회장 비서실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태양그룹. 조상철의 얼굴은 방금 전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핏기 없는 사색으로 변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재계 서열 부동의 1위 기업.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였다. 이어서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 한 명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조상철에게 건넸다. 여기 한명숙 씨의 채무 원금 5천만 원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전액입니다. 확인하시죠. 봉투의 무게는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조상철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 그리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고도 단호하게 귓전을 꿰뚫었다. 불법 추심은 물론 기물 파손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장이 접수될 겁니다. 현장의 모든 CCTV 영상은 이미 확보를 마쳤습니다. 다음 만남은 경찰서가 되겠군요.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조상철은 순간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듯 창백해진 얼굴로 그가 방금 받아든 돈 봉투가 뜨거운 숯덩이라도 되는 양 황급히 내팽개쳤다. 마치 잔뜩 겁먹은 짐승처럼 혹은 꼬리를 축 늘어뜨린 개처럼 하염없이 뒷걸음질 쳤다. 야, 뭐해? 짐 다시 안 내려 빨리 내리라고. 그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골목을 갈랐다. 혼비백산한 인부들은 아수라장 속에서 방금 전까지 트럭에 실었던 덩치 큰 테이블과 육중한 가마솥을 다시 덜컹거리며 땅에 내려놓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만방자하게 건세를 휘두르던 그들은 마치 바늘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듯 그저 도망치듯 황급히 골목 어귀로 사라져 버렸다. 요란했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고 다시금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명숙은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박진우를 응시했다. 어르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감격과 혼란스러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온화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꿈이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 죽은 아들의 외로운 영혼을 위로했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계산도 셈하지 않는 순수하고도 정당한 보답입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넋을 놓은 채 서 있는 명숙의 손에
마치 운명의 무게를 담은 듯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조심스레 쥐어주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막연한 혼란과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드님 수술비는 저희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진우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낡고 비좁은 골목에 낮게 울려 퍼졌다. 서울대학병원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모든 조치를 취해두었으니 오늘 당장 입원 수속을 밟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굳게 닫혔던 명숙의 심장을 꿰뚫는 한 줄기 빛 같았다. 회장님.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억누르고 또 억눌렀던 지난 세월의 깊은 서름과 이제야 찾아온 기적 같은 안도감이 한꺼번에 용암처럼 터져나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 우리 아들 준호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숙의 통곡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선 구원받은 영혼의 절규 같았다. 그 오열이 낡은 골목의 벽과 벽 사이를 메우며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박진우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떨리는 그녀의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다. 햇살조차 비켜가는 듯한 낡고 초라한 국밥집 앞 한없이 작아진 어머니와 묵묵히 그 곁을 지키는 한 남자의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명화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숭고한 감동을 자아냈다. 그로부터 계절이 2번이나 소리 없이 바뀌고 만물이 생동하는 따스한 봄바람이 대지를 감싸 안는 5월의 어느 눈부신 아침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끊임없이 역동하는 강남 테헤란로. 그 위로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오른 태양그룹의 웅장한 신사옥 1층 로비는 동이특이 무섭게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오가는 발걸음마다 희망과 활기가 넘쳐 흐르는 이곳, 최고급 대리석으로 반짝이는 로비 한가운데에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을 얹은 독특하고도 이색적인 인테리어의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이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내며 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 개장 소식은 이미 입에서 입을 타고 번져 아침 일찍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입구에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장인의 필치로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종가 국밥, 신시 고고욱. 주방 안쪽은 활기 넘치는 전장과도 같았다. 솥뚜껑 여닫는 소리, 식재료 다듬는 소리, 직원들의 다급하면서도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어우러져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새하얀 조리복을 티끌 하나 없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명숙은 증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가마솥 앞에 꼿꼿이 서서 숨결조차 조심스럽게 육수의 깊은 맛과 간을 살피고 있었다. 나지막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주방을 가로질렀다. 육수가 살짝 탁해졌군. 불꽃을 조금만 더 약하게 조절하게. 우렁찬 대답이 주방에 울려 퍼졌다. 예, 이사님. 그녀의 짧고 명확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젊은 조리사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존경과 함께 명숙의 맛에 대한 철학을 이어가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의 왼쪽 가슴에는 명예이사 한명숙이라는 세 글자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켜온 장인의 긍지와 명예를 상징하는 휘장처럼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이루었다. 예전에 낡고 비좁아 허름했던 주방은 이제 최첨단 위생설비를 완벽히 갖춘 호텔식 주방으로 탈바꿈했고, 한때 곰팡이와 함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던 벽지는 최고급 자재와 세련된 감각으로 꾸며진 인테리어로 화려하게 변모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단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맛에 대한 한명숙의 타협 없는 고집이자 신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닭이 울기도 전인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간에 가장 먼저 주방 문을 열었다. 차갑게 식힌 사골의 핏물을 정성껏 빼고 끓어오르는 육수 위로 떠오르는 불순물은 한 점도 놓치지 않고 걷어내며 꼬박 12시간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서서 국밥에 깊고 진한 육수를 우려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제는 직원들에게 맡기세요 라며 박진우 회장이 수차례 만류했지만 명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귀한 재료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밥에 담는 정성만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비로소 제 맛이 손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그 지극한 정성은 기어코 빛을 발했다. 문을 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종가국밥은 지친 강남 직장인들 사이에서 단순한 식당을 넘어 위로와 활력을 선사하는 소울푸드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시계바늘이 전골을 가리키고 점심시간에 시작을 알리면 매일같이 넥타이를 단단히 조인 회사원들이 지친 어깨를 들썩이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식당 안로비는 물론 바깥 길까지도 기다림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국밥 냄새가 이들을 감싸 안으며 허기진 속을 달래는 약속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때 북적이는 홀을 뚫고 낯설지 않으면서도 한층 더 힘이 실린 활기찬 청년의 목소리가 명숙의 귓가에 선명히 박혔다. 이사님 7월 테이블 뜨끈한 국밥 3그릇 나왔습니다. 명숙이 저절로 고개를 돌리자 거짓말처럼 눈에 들어온 것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젊은이였다. 그가 익숙한 듯 쟁반을 들고 손님 테이블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는 바로 명숙의 아들 강준호였다.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던 성공적인 심장 이식 수술. 그 후 뼈를 깎는 듯한 6개월간의 재활 과정을 묵묵히 이겨낸 준호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완전히 다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때 죽은 듯이 창백했던 얼굴에는 생기 넘치는 혈색이 완연히 돌았고 가늘고 앙상했던 팔다리에는 단단한 근육들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병매서 벗어난 아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인 태양그룹 F&B 사업부의 촉망받는 팀장이자 어머니 명숙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서 그야말로 눈부신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직 완전히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으니 네 몸은 네가 가장 조심해야 해. 명숙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함께 깊은 곳에 자리한 염려가 묻어났다. 준호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환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에이, 엄마, 저 이제 펄펄 날아다닌다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저더러 오히려 운동 더 많이 하라고 하시던걸요. 엄마야말로 가게 일 좀 놓고 잠깐이라도 쉬세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가 여전히 장난기 어린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어머니의 지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다. 명숙은 그런 아들의 손길에서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소나기가 굳어있던 어깨 근육을 풀어줄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불안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아들 강준호. 그의 존재는 명숙에게 더 이상 위태로운 심장과 약한 몸이 아니라 든든한 기둥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다. 명숙은 주책 없이 솟아오르는 눈물을 겨우 삼키며 아들의 손을 잡고 따스하게 웃었다. 아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명숙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벅차오르는 감격과 깊은 안도감에 목울대가 메어왔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앙상한 몸으로 산소호흡기에 위태롭게 의지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아들이었다. 그 섬뜩한 기계음과 가빠진 숨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이제 눈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드는 아들의 모습은 기적 그 자체였다. 마치 차가운 겨울 끝에 피어난 새싹처럼 가슴 저릿한 희망의 증거였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잦아들고 뽀얀국밥 국물의 구수한 내음만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울 때였다. 그때 박진우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잠시 식당 안의 활기가 잔잔해졌다. 장사는 좀 어떻습니까? 그는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명숙은 허리춤에 찬 앞치마에 젖은 손을 연신 닦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덕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벅찬 기쁨과 함께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다. 은혜라니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박진우는 한 손을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시중의 흔한 패스트푸드가 아닌 진정 영혼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밥다운 밥을 먹고 힘내서 일합니다. 덕분에 회사 분위기까지 활기차졌으니 그리고 말입니다. 그의 시선은 문득 창가 쪽으로 향했다. 따스한 햇살이 한 줄기 쏟아져 내리는 텅 빈 테이블 하나. 먼지가 내려앉는 모습조차 애잔해 보였다. 그곳은 박진우가 가끔 혼자 내려와 안자뽀얀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먼저 떠나간 아들을 추억하곤 하던 자리였다. 이 국밥을 한 숟갈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얼어붙고 비정한 현실이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해도 아직 어딘가에는 이 국밥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온기가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박진우의 낮고 잔잔한 목소리에는 삶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과 짙은 여운이 배어 있었다. 그 말에 명숙은 홀린 듯 가마솥을 바라보았다. 펄펄 끓어오르는 새하얀 국물에서 피어나는 김이 뿌옇게 시야를 가렸다. 그것은 단순한 한 끼의 음식이 아니었다. 어떤 이에게는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한 줄기 희망의 끈이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지친 삶을 지탱해줄 따뜻한 위로이자 이 세상이 아직 살아갈 만하다고 속삭이는 소박하지만 강렬한 메시지였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위로하는 안식처였다. 앞으로도 변치 않겠습니다. 이 맛도 마음도요. 명숙의 다짐에 박진우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숲 위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고난의 겨울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선물이었다.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종가국밥은 단순한 맛집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입구에는 붉은색의 미슐랭 가이드 서울, 빕 구루망,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이곳을 한국인의 영혼 소울을 치유하는 마법의 숲이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명숙에게 그런 명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이었다. 어느 늦은 겨울밤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밖에는 3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직원들을 먼저 퇴근시키고 홀을 정리하던 명숙의 눈에 유리창 밖에 누군가가 들어왔다. 낡은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었다. 한겨울인데도 얇은 운동화에 양말조차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학생은 가게 앞에 세워진 메뉴판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세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리려 했다. 15,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그 뒷모습에서 명숙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병원비가 없어 절망하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배고픔을 참으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아들 준호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예, 잠깐만요, 학생. 명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갔다. 저요. 학생이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다. 추위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깡마른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배고프지 들어와서 밥 먹고 가. 아니에요. 저 돈이 없어서. 학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뒷걸음질 쳤다. 명숙은 그런 학생의 얼음장 같은 손을 덥석 잡았다. 전해지는 온기에 학생은 흠칫 놀랐다.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오늘 육수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 버리기 아까워서 그러니까 내 좀 도와주라. 명숙은 3년 전 박진우 회장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온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이제 그녀의 본능이 되어 있었다. 받은 사랑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게 안으로 이끌려 들어온 학생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명숙은 가장 크고 따뜻한 뚝배기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놓이자 학생의 눈이 커졌다. 자, 어서 먹어. 식기 전에. 부족하면 말하고. 학생은 뚝배기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가자 학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밥 위로 떨어졌다. 며칠을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밥은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울지 말고. 명숙이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학생은 입안 가득 밥을 문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텅 빈 가게를 채웠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방 안쪽 회장실에서 나오던 박진우와 강준호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속삭였다. 보이나 자네, 어머니가 만드는 건 음식이 아니야. 저건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지. 준호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였다. 명숙은 학생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곁을 지켰다. 학생이 가게를 나설 때 그녀는 몰래 챙겨둔 찐빵 봉지와 5만원권 2장을 학생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다. 힘들면 언제든지 또 와. 이모가 밥은 공짜로 줄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 알았지? 세상이 춥기만 한 건 아니란다. 인사한 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힘차 보였다. 가계불을 끄고 나오는 길, 명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따뜻한 국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3년 전 벼랑 끝에선 그녀를 구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 작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종가국밥의 불빛은 그렇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 서울의 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선행은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기적을 만든다는 진리를 속삭이듯이